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구속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보호심사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신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으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목 평론가, 권상희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8시 20분쯤이었죠. 법원이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배경엔 아무래도 김 씨 측이 사고 이후 벌인 행동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음주운전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운전자가 이제 2주간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 더군다나 거기에 조직적으로 그 이제 소속사가 개입한 흔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든가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누가 삼켰다는 둥 아니면 뭐 직접 뺐다는 둥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또 있죠. 그뿐만 아니고 뭐 옷을 바꿔 입었다든가 뭐 대리 자수를 했다든가 뭐 이 소위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증거인멸 부분을 가장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증거인멸 부분이 뭐 3중, 4중의 증거인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김호중 씨가 도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증거인멸 부분이 워낙 그 여러 겹이 쌓여서 아마 법원도 그 이 영장을 기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김호중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네, 보신 것처럼 양복 차림에 허리를 굽히면서 연신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취재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연신 죄송하다라는 목소리를 7차례에 거쳐서 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이 경찰에 출석했던 당시를 보면 사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그리고 경찰 조사가 3시간 만에 끝났는데 6시간 동안 취재진과 만나기 싫다고 또 버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의 모습과 이번에 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흔히 유명인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 출석할 때의 모습과 또 재판부를 만날 때의 모습이 다른 모습 여러 차례 뭐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김호중 씨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옅은 미소까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예. 과연 그 미소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시종일관 심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중요하고 조사는 판단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차대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건을 바라보는 김호중 씨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심사 과정 중에 있었던 일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이 김호중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 이렇게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해요. 네, 판사가 김호중 씨를 말씀하신 대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자기 대신에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고 막내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네. 그 사실이 아마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일각의 주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네네.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를 이제 들면서 모두가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책했다고 하는 건데 그 매니저가 22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22살 난 사회 초년생한테 김호중 씨가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냐 라고 이제 판사가 질책을 했다고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네네. 지금 김호중 씨가 다투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범인 도피 방조에 대해서 김호중이 다투고 있거든요. 예. 나는 범인 도피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 이 질책을 한 근거가 막내 매니저한테 나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호중 네. 씨가 직접요. 김호중 씨가. 오.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범인 도피에 대해서 여기서 교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했던 김호중 씨가 그 이후에 벌어진 범인 도피에 대해서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면서 이 김호중 씨의 요구를 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속사에서 다른 매니저한테 대리자수를 시킨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막내 매니저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뭐 그대로 될 리도 없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대리자수를 해서 정말 범인인 것처럼 만약에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러면 본인한테 범죄 혐의, 이른바 전과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22살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마 그 경찰에 가서 대리자수를 했을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추궁을 하면 아마 본인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회 초년생이 저런 데 가서 이 대응하는 방법 같은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서 겁이 좀 났던 것 아닌가. 그걸 솔직하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사실은 그런 막내 매니저한테 허위 자수 뭐 이런 거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김호중 씨 자기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소속사 대표의 생각이냐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모했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어찌 보면 김호중 씨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만든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 자승자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모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요. 이 김호중 씨의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였습니다. 특히 김 씨는요. 이 압수된 아이폰 세대의 비밀번호를 사생활을 이유로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 3대인데요. 2대는 김호중 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대는 김호중 씨 모친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임의 제출 경찰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이 아이폰 3대가 압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사실 아이폰의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디지털 포렌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호중 씨의 입에 이 지금 아이폰 이 관련해서 내용물을 경찰이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네. 일단 법원에서 목소리를 내기로는 지금 사생활 때문에 이 비밀번호 제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이 사건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까? 사생활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예측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사고 직전에 그러니까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다시 차를 끌고 나오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주차장에서 김호중 씨가 좀 비틀거리면서 좀 그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게 뭐 무조건 음주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음주 정황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김 씨는 저기에 대해서 평소에도 제가 좀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면서 과거 영상까지 제출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발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평소에 중심을 잘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김호중 씨가
다투고 있는 두 가지 혐의가 아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범인 도피 방조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두 번째가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운전 치상이 성립이 되려면 김호중 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나는 그날 그렇게 만취하지 않았다라고 과거 영상까지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김호중 씨가 그 경찰에서 진술할 때 그날 사고 당일에 소주를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김호중 씨가 소주를 한 서너 병 마셨다라고 진술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시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가 아직까지도 음주는 인정했을지 몰라도 위험운전 치상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음주량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심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자연스레 따라붙게 되면서 구속 결정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유흥주점 이 종업원들이 뭐 소주 서너 병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도 비틀거렸다 영상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재판부한테는 안 좋은 심증을 형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또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총 4개입니다. 범인도피 교사와 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소속사와 대표, 또 본부장도 구속이 됐는데 이 김 씨의 은폐 관여 여부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주범, 뭐 그 방조범, 뭐 공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소속사의 그 이런저런 아마 의견을 듣고 또는 본인 독자적으로 뭔가 그 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막내 매니저한테 아까 전화를 했다든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지만 그랬을 경우는 아마 소속사 대표하고 김호중 씨 뭐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조직적인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 뭐 그게 제일 높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려지겠죠. 김호중 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아니면 김호중 씨는 그냥 단순하게 그 소속사 대표의 뭐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데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아마 공범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수사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완전 어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열흘간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하면 열흘 더 연장해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선 김호중 씨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김호중 씨의 공연 출연 이거는 지금 불발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3일에는 공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23일 공연도 무리수를 뒀던 공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큰 공연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의 메인 게스트가 바로 김호중 씨였거든요. 김호중 씨가 30분 정도 노래를 했고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내지는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뭐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졌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연 스케줄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4일 공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많이 찾아갔다고 해요. 이런 왜곡된 팬심 때문에 김호중 씨가 그동안 버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이 김호중 씨를 테마로 한 이 또 특화 거리를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김천 씨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경북 김천시에 2021년에 김호중 씨 모교 앞에 김호중 길이 조성이 된 거예요. 저렇게 생겼군요. 근데 저 길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 지난해에만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효자 노릇을 해줬는데 문제는 저것이 김호중 씨 이미지가 좋을 때는 굉장히 지역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김호중 씨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저 김호중 소리길이 김천시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김호중 씨가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지자체가 저렇게 공적으로 유죄가 나온 사람을 저렇게 기념을 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김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로트계 원로죠. 가수 송대관 씨가 김호중 씨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김호중 후배를 보니 고난을 많이 겪던데 내 생각이 난다면서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같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송대관 씨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내가 투자를 잘못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범법 행위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범법 행위,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사안이 전혀 다른 사안인데 시간이 약이다라는 건 이 또한 지나갈 테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네. 송대관 씨 사실 김호중 씨에 비해서 대단한 뭐 가요계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안에 정말 후배를 아낀다면 후배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개통령으로 또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갑질과 폭언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강영욱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CCTV가 없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 봉투에다가 그 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손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봉투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일단 해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혹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시 용도가 아니라 도난 방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또 배변 봉투에 명절 선물을 담아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발주 실수를 해 선물 세트가 아닌 이런 대형 묶음이 왔기 때문에 반품도 힘들고 재주문도 힘들어서 직원들에게 그냥 나눠 가져가라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기본적인 건 갑질 의혹입니다. 이제 그 보듬 컴퍼니라는 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폭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이 뭐 CCTV 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어제 뭐 55분간에 걸쳐서 그 유튜브로 직접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인정한 부분은 뭐 거의 없고요. 예.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3자로서는 그 갑질 폭로를 했던 그 전 직원들 그 사람들 의견이 맞는지 강영욱 씨의 해명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아마 그건 지금부터 이제 그 검증 영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 강영욱 씨 저 해명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한 전직 직원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CCTV라든가 아니면 그 뭐 햄 세트 나눠준 경위, 그다음에 뭐 그 또 뭐 갑질 의혹, 뭐 욕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지금부터는 하나 둘씩 그 단계적으로 전부 다 이제 어떤 것이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인지 과장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면 이 강형욱 훈련사는 폐업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이제 점차 우리 훈련사님들하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이게 같이 맞물려 간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니까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이 폐업 이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만둬서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주장이 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그 폐업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 강영욱 씨가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서 직원들이 그에 못 견뎌서 그만두니까 그에 따라서 폐업하게 됐다. 이런 주장이 났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강영욱 씨가 하는 얘기는 직원들이 그만둬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폐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7개월 전부터 전화를 돌렸다. 폐업하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관,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7개월 네. 전에 전화를 돌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아마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 폐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신규 회원을 받으면서 큰 돈을 챙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해명이 나온 것은 폐업 결정된 이후에 받은 회원 확보는 장기간의 회원 확보가 아니라 뭐 한 달 기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폐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 해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비교적 사실 확인이 쉬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직원들 탈의실을 지켜봤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나요? 또 그 왜 퇴직금 9,670원 줬다 이런 폭로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CCTV 의혹이 제기된 게 남양주의 사무실이 아니라 과거에 이 서울 신사동 사무실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강영욱 씨가 이 탈의실이 그러니까 신사동 사무실에서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곳에 옷을 갈아입는 장소처럼 이 탈의실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9,670원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이게 2016년의 일이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해당 기관과 기본급에 그러니까 해당 직원과 기본급의 인센티브 10%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예. 이 해당 직원과 관련해서 환불 조치가 이후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차감해서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네. 고민하다가 이 10,000원을 책정하고 거기서 세금을 떼서 9,670원을 입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이 해명이 저는 굉장히 두루뭉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불 조치가 많았다라면 환불 조치가 어느 정도 많았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수치로 말을 해야 이 당사자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논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을 지켜보는 대중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기본급은 얼마였고 인센티브는 얼마였고 그리고 환불 조치는 어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9,670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반려견 레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박지원. 레오가 마지막에 뭐 대소변에 온몸에 막 이렇게 그런 게 묻어 있을 네, 정도로 네. 방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던 것인데 네. 그럼 그 강영욱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 레오 몸의 마지막에 대소변이 범벅이 돼 있던 건 맞다. 맞는데 그게 방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레오를 챙겨주기 위해서 그 개를 회사로 데려와서 계속 챙겨줬다. 날마다 씻겨주고. 근데 마지막에 레오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날마다 씻겨줬지만 뭐 숨 쉴 때마다 소변이 나오고 조금만 몸을 뒤척여도 변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에 그렇게 묻었던 것이고 도저히 더 이상 뭐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고통을 경감해 줄 수도 없어서 수의사하고 논의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를 한 끝에 안락사를 시켜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관계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 CCTV의 경우에도 강영욱 씨는 나는 CCTV를 보질 않았다 그 영상을 나 그런 거 보는 거 싫어한다라고 하고 있고 배변 봉투도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면 과일 살 때 주는 까만 봉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사무실에 비치돼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강영욱 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이런 건 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져져 가고 있는데 자, 강영욱 씨의 또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뭐 결과를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데 위반된 여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폭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서 강영욱 씨도 조사를 할 것이고 전직 직원들도 조사를 할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강영욱 씨는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주요 쟁점들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비방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강영욱 씨가 일단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는 해명을 내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이 있을지 진실 공방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여부와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 말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폭로를 한 전 직원이나 폭로에 대해서 반박한 이 강영욱 씨나 관련해서 녹취나 문서 CCTV 영상 등이 남아있다.
있다면 증거로 명확하게 지금 보여줘야 대중에게 보다 더 설득력을 크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빅뱅의 전 멤버죠. 이 승리 씨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한 이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지난해 출소한 이 승리 씨의 근황 소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클럽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요? 이제 그러한 주장이 나왔는데 홍콩의 현지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승리 씨가 최근에 홍콩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뭐 침사추이 동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승리 씨가 과거에도 빅뱅 활동보다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더 선호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굉장한 열정과 그런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가로 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홍콩에서 네.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현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니까 홍콩 정부가 지금 진화에 나섰거든요. 정부 대변인은 전직 한국 연예인에게서 비자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적격한 사람만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승리라고 좀 이름을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뭐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최근 논란이 된 전직 연예인은 이제 승리라고 보여지죠. 예. 그 BBC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90일간은 그냥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 승리 씨가 뭔가 뭐 클럽 같은 걸 열어서 그 어떤 그 사업을 연예 하기 활동 위해서. 사업을 네.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 비자를 자기네들이 게이트키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전 검열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걸 처벌할 수는 있어도 불법 행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예 그거를 처음부터 막겠다? 그거는 그 아무리 홍콩 정부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을 뭐 구상하고 있다 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냥 언론 보도에 그쳤어요. 그리고 홍콩에 뭐 샀다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산 거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영업장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닝썬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이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로 또 이민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승리 씨와 다르게 정준영 씨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네. 일각에서는 정준영 씨가 최근 음악 관계자들이랑 만나서 음악 활동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 기자분이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음악 관련된 또 무대에 서겠다고 또 의사를 타진하는 건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시 대중 앞에 서고 싶다면 사실 법적 처벌을 다 받았다고 우리가 이 사건을 잊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대중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총선 이후 첫 대규모 장외 집회인데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여당에서 네 번째로 특검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말 동안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동빈 기자, 지금 장외 집회 시작됐습니까?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서울역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의결을 앞두고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장외 공세에 나서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정당 7곳과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합니다. 개혁신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거리 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현역 의원입니다. 추가 이탈표가 예상되면서 여당은 막바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 현직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28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권 소식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김현주 시사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여선훈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오늘 장애 집회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이 야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네. 자, 장애 집회에 힘을 싣는 이유 일단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렇죠. 사실은 28일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국회 재표결이 있습니다. 예. 그 재표결을 앞두고 지금 그 일종의 야권의 뭐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여러 명이 이제 만약에 민주당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되면 이게 재표결이 가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야권 전체가 힘을 규합하는 단계다. 요게 단기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는 아마 그 이제 일종의 과거의 뭐 탄핵 사태와 같은 그런 촛불 집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시민단체와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아마 이런 거를 다 축적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연결 지으려는 그 어떤 야권 전체의 그 어떤 그 에너지 모으는 과정.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 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기승전, 이거는 탄핵이다. 이런 비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내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라든지 성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박정훈 대령이 군 수사단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민간 경찰에 단순 이첩하면 될 것인데 예. 지휘계통상에 있는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의율까지를 해서 이제 넘겼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군 항명 관련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병대원 그 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경북경찰청과 또 공수처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수차례 소환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미진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민주당 측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고 또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 제2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장외 집회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에 민주당이 이 사건에 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예.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을 향해서 겨냥을 해서 이걸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핵심은 이 최상병의 사건을 진상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이 출범시킨 게 바로 이 공수처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특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네. 특검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꼭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제기하는 다른 이유 하나는 예. 이
특검을 하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외압을 가했다는 증거들이 뭐 1, 2, 3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외압을 넣었구나.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현재 인력이나 구석이나 권한이 대통령실까지 치고 올라가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대 17표가 지금 이탈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표결의 그 정족수가 그 재적 과반 출석의 출석의원 3분의 2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다 그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국민의힘에서 17명이 21대 국회니까 네. 17명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면 가결이 돼요. 네.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본인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3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재형 의원도 결국 이 재표결에 찬성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4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13명 정도가 더 이제 만약에 가세를 하게 되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죠. 네. 물론 뭐 이탈표가 꼭 국민의힘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예.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민주당에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공천 탈락한 친문계나 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국민의힘이 일부가 이탈한다고 했을 때 13표 정도가 더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당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의원님들과 전직 원내 대표이신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그간에 이제 윤재욱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왜냐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탈표가 한 10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뭐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당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지금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안철수, 유이동, 김웅 그리고 오늘 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야당 쪽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뭐 박주민 수석이 뭐 21대 이제 국회 원내 수석 부대표여가지고 이 사안을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 보면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 뭐 7, 8명 접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추가 이탈표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직접 나와서 찬성표 던지는 거 말고 그냥 뭐 출석에 이제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어쨌든 이제 그 찬성 모수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찬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꼭 이제 뭐 반대표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출석을 꼭 해달라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뭐 초선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55명인가요? 낙천, 낙선, 불출마 합치면 55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뭐 제가 보기에도 17명까지 이탈표, 이른바 이탈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안심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대 국회에서 네. 만약에 17명을 사수해가지고 막는다고 해도 22대 국회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8명이잖아요. 8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아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뭐 이런 네트워킹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오늘 낙천에 대해 목리 부리지 마라. 이 찬성 운운하는 의원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찬성표를 던진 경우에 또 당을 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만약에 가결로 가게 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22대 개원을 앞두고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기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자체 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죠. 물론 당의 원로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익에 우선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까 잠시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죠. 낙천낙선한 분들의 그 규모가 뭐 많게는 58명까지도 본다 그래요. 그중에 한 48명 정도는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의사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28일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부에서는 출석을 독려하고 단일대로로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그럼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누가 이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느냐는 문제 가지고 내홍을 엄청나게 오래 겪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런 의원들을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축출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권이 거의 일부 분열하는 조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대오가 형성이 될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아마 사실상의 붕괴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압박에 김정숙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22대 출범하면은 그 문제에 관해서 당내 의견 수렴해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약간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다 쓴 카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또 명품 재킷 수수, 또 청와대 수용 강습 등 이 3대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서 그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모두 이제 세 가지죠. 말씀하셨다시피 타지마할 방문, 그리고 그 명품 재킷, 그리고 그 경호관이 김정숙 여사의 수용을 강습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타지마할 방문이죠. 이미 2018년 7월에 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인도를 공식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단독 방문을 하시면서 공군 2호기 대통령이 반드시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을 때만 단다는 그 휘장을 단체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인도를 방문했는데 지금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고위급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인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도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그 방문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 인도 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뭐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으로 거기서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예비비가 4억이나 편성되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굉장히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홀로 방문을 하셨는데 타지마할 관련돼서는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와중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발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셨는가 하니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현직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그 국고에서 예비비를 4억 가까이를 땡겨서 방문을 급히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론도 좀 차근차근 듣긴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 이미 다 쓴 카드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온 적이 꽤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을 뭐 영부인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점화된 거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맞불 카드도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그렇게 특검까지 할 사항인가 그냥 아마 간단하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어차피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것도 작년부터 줄곧 주장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발하고 다음날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공수처에 고발했으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수사를 보고 나서 정말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고발하자마자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 공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국민의힘에서도 정치 맛공세로 나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입고 또 관광하고 또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혈세로 옷 사입고 외유하면 그 국정농단이죠. 예.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보잖아요. 결론은 인도에서 초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옆구리를 찔렀든 뭐 손목을 비틀었든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는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모디 총리께서 환대를 하셨고 그러니까 억지로 오신 분을 본인 간접까지 불러서 대담을 합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초청장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초청장 발견되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착각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타지마을 간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공격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외교 최고위층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 우리가 홍보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 친교 일정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인도로서는 타지마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그렇게 있으면 중앙지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 게 있으면 책임져야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문제도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특검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하면은요, 과연 누가 더 큰 타격을 입을까? 저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장관이 출장 갈 때보다 비용을 더 많이 썼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4억 원의 혈세가 사적인 이유로 집행됐다 이렇게 꼬집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반박이 가능할까요? 뭐 앞서 이제 강석표 위원장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사적 이용일까요? 저는 김정수 여사가 인도 모디 총리와 단독으로 이렇게 뭐 회담을 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쨌든 이거를 외교의 한 일부분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사안 가지고 여사의 그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가지고 만약에 특검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검찰 조사를 한다. 저는 인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초청을 어쨌든 뭐 서류상이든 초청을 해서 인도 모디 총리가 만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만나고 김정수 여사의 뭐 연설이 인도 전역에 생중계되고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가 여사 외교 일정 끝나고 본인의 무슨 SNS 계정에 한일 양국의 우호가 증진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 이게 문제다, 혈세를 쓴 거다, 낭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어느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외교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한국이랑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심각한 약간 외교 결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조국 혁신당은 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택도 없다 이렇게 또 특검법을 불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발의야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이죠. 뭐 그러나 그거는 어차피 이 특검법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건 다 법적으로 그 보장된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그 가장 뭐 효율적인 카드를 쓰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조국혁신당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국혁신당보다는 저거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민주당이 결정했을 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그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무슨 그 뭐 마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된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 최근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 A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업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 직후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상당한 좀 의구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의 직계 가족인 따님이 식구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결국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태국에 따라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부동산 거래가 이미 있었습니다. 구기동에 있는 그 남편, 다혜 씨 전 남편이죠. 그분 소유의 빌라를 증여를 한 연후에 3개월 만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된 금액이 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후에 태국에 머물고 있는 중에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7억 넘은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억 5천 정도의 차익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태국에 있으면서 어떤 지인들을 활용해서 국내로 보내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조차 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딸이 사실상 청와대의 직원들 여러 명과 그 돈 거래를 한 것이 수사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연관해서도 민정 그 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비서관에 대해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연관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A 씨가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전 사위의 특혜 채용에도 관여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난다, 이 파장이 좀 세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권력 아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근데 그 지나간 권력의 딸 그리고 전 사위, 이제는 사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점화가 된다. 사실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피설, 이혼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 권력에 대해서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재점화되는 거, 갑자기 수사를 한다는 거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받고 법적이나 뭐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치찌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김치찌개 오늘 강추입니다. 쌀떡 우동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를 좀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비판도 많이 듣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총선 후 소통을 늘리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국민들과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늘리는 거, 그리고 또 출입 기자들과 정치부 기자들과 만남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제 음식 요리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부 이제 대통령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이미지, 소통의 이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이제 이례적인 이런 이벤트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입 기자들이나 계속 이제 만남을 이렇게 이제 국정이나 아니면 정치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일문일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모든 국민한테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은 국민 알 권리의 충족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자들과 소통을 늘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죠.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대신에 대통령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과 기자와 소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이슈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직접 소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 지금 이제 약속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기자회견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찌개 만찬 저런 것도 있는데 어제 김치찌개 만찬 같은 경우는 기자들 무려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마 대통령과 대화하기에는 좀 적당한 숫자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저거보다는 좀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제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기자들과 자주 만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게 바로 도어 스태핑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대통령이 시간이 좀 남을 때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궁금한 점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그 자체가 소통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그 기자들과 소통 또는 기자들뿐만 아니고 네.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회는 자꾸 늘리는 게 좋다. 그러면서 단숨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와 연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 저러다 보면 쌓여서 국민들이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24%로 4월 말 이후 줄곧 20%대입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24%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치찌개를 기자분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대통령실의 그 인사회관에서 직접 내려와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방편도 늘리고 그리고 인적 개편도 실시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사담회를 통해서 이제 만남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변화의 조짐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이것을 이제 진정한 변화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뭔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또 앞으로 새로 들어서게 되는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진짜로 윤 대통령의 돌파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사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숫자로 국민들께서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게 많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잖아요.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 연금개혁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게 26년 동안 해묵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나서셔가지고 연금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합의가 됐으니까 네. 지금 소득 대체율만 1% 합의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도 공격적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는 지지율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내려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윤 대통령과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뽑는 7월 말 8월 중순 사이 여는 곳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 이렇게 늦어지면 한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커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6월 말 7월 초에서 처음에 8월 얘기 나오다가 7월 얘기 나오다 이제 7월 말 8월 초 얘기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시기는 앞당길수록 좋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차피 본인이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시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나와도 전당대회를 언제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순간 총선 완패의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더 있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7월과 8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는 없고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본인에 대한 그 총선 참패 책임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뭐 시점은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경우 또 윤 대통령과 또 친윤계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친윤계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뭐 탈당을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뭐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찍어주게 되면은 정말 당 해체해야 된다, 새 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만약에 꾸려지게 된다면 그 친윤 비윤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실과 잘 화합해 나가고 그야말로 포멀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당의 살 방향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화합을 하면 좋겠지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 팬층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뭐 탈당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부 지지자층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저는 친윤계에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세게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세다 이렇게 이제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 과정을 지키면서 친윤계가 전략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것이냐 뭐 그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평가했던 정도 그냥 갈 길 간다 잘할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같이 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인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보다 낮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수도권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울산 21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